4천여 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그리고 7명의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네, 이 시간 개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민현주 전 의원,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민심은 어떤 선택을 했을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출구조사 결과를 쭉 받아보고 나서 그 관련된 사항을 앞서서 구아림 기자와 그리고 김민광 앵커가 자세하게 분석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 다 출구조사 결과를 딱 받아들고 나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마지막까지 겸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워낙 지난 4년 전에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지만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사실은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바닥 민심에서 저희가 다녀보면 호응해주는 주민들의 호응을 보면 느끼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좀 국힘의 우세 지역, 그다음에 민주당이 좀 우세 지역마다 약간 분위기는 달랐지만 그래도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조금 기대해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세 곳이 경합 지역이긴 하지만 10곳에서 5% 이상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거는 생각했던 것보단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래도 또 결과는 알 수 없으니까요. 사전투표 결과가 정확하게 반영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좀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죠. 뭐 어려운 선거가 될 거라는 거는 뭐 시작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뭐 그 인수위 단계에서 그 윤석열 정부가 보였던 모습 이런 부분들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초기 인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견제 심리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 그러면 또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제 그런 심리로 투표장에 더 나와주시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4곳 이상은 이길 수 있는 선거가 되리라는 기대 섞인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나온 결과로서는 그거에 이제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뭐 이거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상했다면 예상한 결과이긴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참혹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어서 이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대선에서 뭐 이전 정권을 심판했다면 이번에는 지방 정권을 이번에도 심판을 해달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잘한 효과가 더 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민주당이 그동안 너무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이 결과가. 두 가지 요인이 다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보고요. 일단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게 기대하는 바가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또 지난 5년 동안 국민들이 답답해했던 문제가 특히 수도권을 중심은 교통 문제, 주택 문제, 주거,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새로운 정부가 제대로 좀 확실하게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중앙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 일부에서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꾼론을 이제 내세웠는데요. 사실은 그게 저는 그게 적합한 선거 전략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저는 의문을 갖는데요. 지난 4년 동안 지역 권력이 민주당에게 정말 대거 넘어갔었죠. 그러면서 주민들이 뭔가 지역 단위의 현안들을 해결해내고 그리고 변화하는 모습을 경험을 했더라면 사실은 이번에 지방선거 결과가 물론 아직까지는 출구조사 결과지만요. 이거랑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분위기였는데 지방에서의 그 권력 구도가 민주당이 편중되면서 근데 뭔가를 일을 해냈느냐 그 일을 주민들이 많이 불만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일꾼을 뽑고 싶은데 기존에 있었던 말씀하시는 현역의 의원들 뭐 기초부터 시작해서 광역 단체장까지 현역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이 돼서 지금의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출구조사 결과긴 하지만요. 그런 것들이 반영된 1차 출구조사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심스러운 전망해 주셨네요. 조기현 위원장께도 같은 질문 드릴게요. 이게 뭐 지방 권력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 뭐 분석하셨던 바와 같이 대선의 연장전 성격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니까 이게 뭐 야당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도화의 선거인 건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안정론이냐 견제론이냐의 구도를 설정을 하고 특히 윤석열 정부의 초기 인사 실책이라든가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보였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를 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견제론이 형성될 만한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 선거의 연장선상에서 치러지는 선거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지층 결집을 주요 선거 전략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께서 직접 출마를 하고 대선 패배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또 대표께서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해서 대선에서 얻은 지지율을 가지고 이제 선거를 치른다는 게 사실상 전략이었는데 아직 대선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야겠다는 의사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걸 끌어내지 못했던 민주당의 잘못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도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그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이 이렇게 대선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보궐선거에 뛰어든 것 그리고 이제 송영길 당 대표가 이제 대선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가 다시 이제 또 서울시장에 출마를 그 기간이 너무 짧았다. 그럼으로써 그 너무나 이제 그 판이 커졌다고 할까요? 좀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역에서 일꾼들의 면모가 좀 묻힌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그렇게 보는 시각도 뭐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뭐 의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지방 권력에 대한 심판론이 작동하는 선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지역 단위에서는 상당히 성과도 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도 많고 지방의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대선 연장전 성격으로 가다 보니 인물론이 부각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인물을 보고 평가해달라고 뭐 메시지를 내고 캠페인을 했지만 실제 선거는 모든 게 이제 중앙 정치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 오히려 이길 수 있는 뭐 기초단체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전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뭐 최종 개표까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출구조사하고 지금 개표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 캠페인 전략 또 대선 전체 구도에 대한 분석이나 대비책 이런 부분에 있어 전체적으로 잘 정돈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경합 지역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최대 경합 지역이 아무래도 경기지사였습니다. 막판까지 그 누구도 예측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결과 딱 받아보시고 어떤 인상이었는지 이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어떤 인상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사실은 이제까지 나왔던 여론조사, 물론 지난 며칠 동안은 이제 여론조사가 공포가 금지돼 있었지만요. 네. 그 여론조사의 결과,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 간의 그 언론에서 아니면 SNS에서 언급되는 양 이것들을 많이 빅데이터 분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저희가 예상한 그 정도는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새로운 정부에 어떻게 힘을 실어주느냐 그리고 경기도의 가장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와 교통 문제를 누가 과연 해결할 수 있느냐. 근데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정 경험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관련해서 실패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경기도 도민들이 분석했을 때 아무래도 김은혜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현안을 해결하는 데 더 힘을 받지 않을까. 문제 해결 능력에서 김은혜 후보가 더 탁월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나왔고요. 예. 물론 두 후보가 경선 막판에 조금 네거티브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었지만요. 결국에는 그래도 경기도민이 우리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후보, 그런 역량이 있는 후보와 중앙정부와 누가 손을 잡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가서 지원 유세를 할 때 서울과 경기의 교통망, 그다음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냐 그 부분이 주요해서 지금 나왔다고 보고요. 아직 개표 초반이긴 하지만 경기도 지역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조금 더 출구조사보다는 좀 더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현재 이 시각 9.1% 가까이 개표 진행됐고 경기 지역을 보면 한 11% 가까이 개표 진행된 상황에서 김은혜 후보가 51.5%, 김동연 후보가 46.3% 이 득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구 조사 결과를 봐도 김은혜 후보가 49.4, 김동연 후보가 48.8 이렇게 예상된 상황. 어떻습니까? 반전할 가능성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기대는 하는데요. 요즘에 출구조사가 너무 정확해서 그리고 이제 개표 초반 상황을 볼 때에도 객관적 데이터상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뭐 당 내에서도 판세 분석을 해오고 있었으니까 상황 자체가 좋지 않다는 분석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선거 상황 자체가 정권 안정론에 힘이 실리는 선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대통령 인수위 대변인을 했고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으신 김은혜 후보에 대한 지지가 차츰 뭐 더 상승할 거라고 봤는데 네. 김동연 후보의 인물론이 자질과 능력 이런 부분을 극복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막판에 좀 힘이 딸리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이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은 경기도라는 지역이 이재명 후보가 뭐 전직 경기지사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많은 지지를 받아서 대선 때도 사실은 경기도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5.32%포인트 차나 더 지지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그 메리트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있는 경기였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또 고소고발전으로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혹들이 좀 약간은 영향을 가장 좀 크게 줬을 거라고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 일감 몰아주기를 국민의힘 측에서 네. 공격을 했고 재산 신고 누락 부분 문제가 있었죠. 이건 뭐 확인된 팩트고 선관위에서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서 그 선거구마다 다 부착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일감 몰아주기는 사실은 의혹 수준의 내용이지 뭐 비리나 그 범법 사실이 확인된 팩트는 아니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그냥 공방 수준이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보는데요. 김은혜 후보의 재산 신고 누락은 간단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락전 재산이 한 16억 정도라고 하면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선거 이후에 이제 수사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선거 상황에서는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선거의 3일 전에 나왔습니다. 이미 투표하실 분들이 마음 결정을 하신 이후이고 이 구도 자체가 정권 안정론에 힘이 실린 선거였기 때문에 마지막 판세를 뒤엎을 만한 이슈가 되지는 못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읽으십니까? 그 부분은? 김은혜 후보나 김동연 후보나 똑같이 네거티브에 걸리긴 했는데요. 김은혜 후보의 이 재산 신고 문제는 물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의혹이나 불편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비슷한 사례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선거법을 걸려서 아웃이 될 때 우리가 소위 이제 아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당선이 무효가 될 걸로 가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드물집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요. 그래서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당선 무효형까지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언론에서도 그렇게 되기는 쉽진 않다라는 분석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저는 사실은 이런 일감 몰아주기나 아니면 김은혜 후보의 그 재산 신고 문제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거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일 당시에 거기서 해놨던 업적들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더 우세하게 긍정적으로 나왔던 부분이고 지금은 이미 대선을 지나서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그럼 누가 일을 제대로 할 것이냐, 누가 경기도에 더 많은 제대로 된 일꾼으로서 그리고 중앙정부와 연계가 잘 될 것이냐를 봤을 때 경기도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앙정부와 깊이 연계가 돼 있는 김은혜 후보가 더 낫다라고 보는 거죠. 김동연 후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경험이 있지만 이미 지나간 문재인 정부에서 경험이었던 거고 그 당시에도 또 많은 비판을 받았던 정책을 주도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현명한 선택, 전략적 선택으로 당연히 김은혜 후보가 더 낫다라고 판단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연장선에서 한번 좀 여쭤보면 네. 사실은 그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그 보좌진의 네. 뭐 실책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본인의 불찰을 좀 인정하는 네, 네. 그런 자세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혹시 그것 때문에 막판에 이게 좀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네, 네.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출구조사 결과 물론 아직 많이 지켜봐야 됩니다만 이런 좀 앞서는 상황으로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김은혜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인수위 시절 입으로 활동했던 부분이 많이 작용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글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네. 대변인의 그 역할도 중요했겠지만 사실은 이제 어쨌든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나온 경기도지사 후보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경기도민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 경기도지사 선거 결과가 사실 이번 선거에 뭐 승패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각 당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자리였지 않았겠습니까? 김동연 후보 사실 뭐 대선 후보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정치로서는 신인인데 이 정도의 결과를 받아들였다라는 건 또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또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경기도가 상징성 있는 지역이었죠. 제 네. 광역 단체에서 민주당이 몇 석을 얻느냐보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승리하느냐가 이번 선거에 어떤 의미를 주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 선거임은 분명합니다. 네. 아무래도 김동연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또 단일화를 했고 또 당대당 통합을 통해서 민주당 후보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독자적인 후보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예. 이재명 후보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의 지사 후보로 출마한다는 점에서 지난 대선의 어떤 승리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던 것이고요. 여전히 정치 신으로서의 한계는 있지만 워낙 그 행정 관료로서의 경험이라든가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가도 이제 손색이 없는 분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번 선거 상황 자체가 그 인물론으로 극복해 내기에는 좀 어려운 선거였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직접 등판을 하셔서 경기도나 이제 수도권 선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그 기대가 미치지 않은 결과도 있는 것이고요. 끝까지 선전을 하셨고 출구조사 결과를 마지막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는 뭐 볼 필요는 없으니까 개표 결과를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만 충분히 개인적 정치 첫 행보로서는 의미 있는 승부를 하셨는데 예. 결과까지 좋으면 좋겠습니다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실 때 이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에게 거는 기대감이 당내에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만 조금은 못 미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살짝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인천 계양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앞서고 있는 곳으로 나오기 때문에 당선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다음 스텝으로 이제 언론들이나 이제 관측을 하는 것이 당권 도전이 될 텐데 그때 힘을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내에서? 지금 선거 결과로 보면 네. 뭐 이재명 후보께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셨는지를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계획했던 내용 또 기대했던 내용대로 전개되기가 힘든 결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는 적어도 지금 경합지로 분류되는 세 곳의 상징적 의미를 볼 때에는 이곳에 승리를 했다고 하면 뭐 언론이나 뭐 정치권에서 분석하는 바와 같이 이후에 어떤 개인적 그 정치 입지에도 변화가 있고 뭐 적극적인 정치 행보, 당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하실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의 선거 결과가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께서도 여러 가지 고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좀 읽으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본인을 위한 선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대위원장이었고 그 전국 선거를 지휘하는 데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출구조사만 놓고 봤을 때 사실은 물론 이재명 후보와 윤영선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기존에 언론에서 나왔던 것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벌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21대 총선도 그렇고 그 전에 20대 총선 개항에서의 그 민주당의 지지세를 놓고 본다면 사실은 지금의 지지율 격차는 굉장히 좁혀진 것이다. 당장 21대 총선에서 송영길 후보와 윤영선 후보 간에는 사실 58.6대 38.7이었거든요. 20% 정도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민주당이 압승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근데 처음에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개항은 되게 등한시하고 전국에 돌아다녔었어요. 경기도 가고 서울도 가고 다른 지역들을 갔죠. 그랬다가 다시 개항에서 위기에 빠지니까 다시 개항으로 돌아와서 김포공항 이전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무리한 공약들을 던지면서 인천 개항에서는 어느 정도 호응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나머지 지역, 특히 수도권의 인천시장 선거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개항에서 이 정도의 지지율 격차로 이긴다고 해서 과연 중앙 무대에서 다시 뭐 당대표 선거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다시 뭐 정치적인 재기를 하기 위한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나와서 여쭤보면 그걸 갖고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이제 공세 수위를 막판에 올렸었단 말이죠. 그게 이번에 좀 영향을 줬을까요? 크게 영향은 없었다고 크게 영향은 봅니다. 없었다. 예, 그 지역, 서울 시장으로서는 서울 서남권 개발의 이슈가 되니까 그게 이제 긍정적 요인이 될 거라고 봤고 이재명 후보도 아무래도 뭐 바로 연계된 지역구이기 때문에 개항을이 이제 선거 상황에서 어떻게든 유리한 상황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시한 공약이긴 한데 또 반작용으로 그거에 대한 공격을 좀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게 제주에 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있고 당내에서 이제 정리되지 않은 공약이라는 또 비판도 제기되고 그래서 이게 긍정적 요인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 부정적인 어떤 상황, 전국적 상황에서 어떤 이게 긍정적 요인을 다 상쇄해 버려서 사실상 어떤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향후 행보에 있어서 사실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김포공항 이전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오영훈 지사도 상당히 이제 반대 목소리를 냈고 당 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었고 조율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죠. 이 부분이 계속 거론이 될까요? 지금 이제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됐는데 그 김포공항 부지 전체에 대한 그 혁신지구,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이미 지정이 돼 있고 그 정도 수준의 내용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 개발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공항 이전을 하고 거기 주택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지역 주민의 이해에 부합하느냐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또 인천공항과의 통합 이후에 제주 관광객의 어떤 접근성 문제 등으로 해서 지역 간의 어떤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근데 충분히 좀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직접적 언급은 아니었습니다만 선거 과정에서도 오세훈 시장도 시의회에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도 하신 적도 있고요. 외교적 수사라고 좀 해명하긴 했습니다만. 예. 근데 어찌 됐든 이게 그 김포공항 주변에 대한 개발 계획 안에 포함시켜서 논의해 볼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다윗 대 골리앗이라고 언론들에서 많이 네. 얘기를 했단 네. 말이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네. 부분들을 전제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윤영선 후보의 재발견으로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을까요? 윤영선 후보가 이제 개항을 해 네. 토백이로서 정말 열심히 뛰었죠. 그리고 21대 선거에서도 출마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인지도는 물론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는 낮긴 했지만요. 이번에 굉장히 전투적으로 그리고 구도를 잘 잡고 뛰었다. 그러니까 25년 대 25일이 사실 초반 선거에서 굉장히 그 주민들에게 강한 영향, 그러니까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윤영선 후보가 굉장히 처음 자리를 잘 잡은 것들이 이재명 후보의 발을 묶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아까 이제 김포공항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에게는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되거나 아니면 각인되는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인천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에 옴으로 인해서 인천의 다른 지역, 그러니까 개항을이 아닌 다른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얻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야 개항을이 워낙 민주당에게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본인 선거에는 유리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인천 지역의 다른 선거를 하는 후보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에 결국엔 사실은 인천시장 후보 물론 인천시장 지금 출구 조사도 아직은 출구 조사지만요 격차가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개표 결과 지금 보고 네네 있는 이런 건데. 것들을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 본인의 선거를 위해서 다른 지역뿐 아니라 인천의 다른 선거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저희가 경합 지역 경기지사 살펴봤고 그리고 관련해서 인천 계양을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또 다른 경합지 중에 하나가 바로 대전, 세종입니다. 먼저 대전을 보면 민주당 후보가 현역으로 자리하고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아직까지는 출구조사이고 그리고 격전지라고 분류되는 곳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이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요인이 작용했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지난 대선의 어떤 흐름이 그대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전시장 허태정 후보 또 세종시장 이춘희 후보는 현역 시장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지역에서 안정적 지지를 받고 계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데 충청권도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라고 보긴 했습니다만
세종과 대전 정도는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네. 전체적 선거 상황이 안 좋은 결과를 그대로 투영하는 게 이 대전 충청권 선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격차가 크지는 않아서 마지막까지 지켜보겠습니다만 전국적 상황과 다르지 않아서 민주당으로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세종이 경합 지역으로 해서 우세 경합으로 나온 것이 네. 기대 이상의 성과가 아니라 물론 출구조사 결과긴 하지만 네. 기대 이상의 성과다라고 보고요. 대전이랑 충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가 전통적으로 선거 때마다 스윙보트라고 하는 지역이었고요. 그 지역에서 어떻게 표심이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선거 전체 판세가 결정된다라고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남과 대전의 그 바닥 민심을 봤을 때 기존의 여론조사에서는 사실 박빙이나 박빙 열세 우세 왔다 갔다 하는 약간 이제 굉장히 혼전을 양상을 보였지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현역 의원들의 현역 그 도지사나 시장에 대한 불만족, 그다음에 뭔가 더 발전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제 뭐랄까요 기대 심리가 좀 꺾인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한번 시장도 바뀌고 지사도 바뀌어서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자라는 그런 바닥 민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됐고 또 윤석열 대통령 그 대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과 대전에서 사실은 많은 표를 얻었어요. 충남 같은 경우는 큰 표차로 이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역시 민주당이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령대도 젊은 편이고 평균 연령이 젊은 편이어서 저희가 사실 고전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했었는데 세종이 이렇게 경합 지역이긴 하지만 우세한 경합 지역으로 나와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성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2% 정도 개표가 됐는데 지금 그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55.77%로 한 11%포인트 정도, 10.5%포인트 정도 앞서는 것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 경합으로 사실은 출구조사에 나오는 그보다는 좀 더 앞서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자, 충청 지역 중원의 표심이 큰 틀에서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라는 거 두 분 다 강조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고 이번 결과를 보면 그 캐스팅 보트가 보수 쪽으로 국민의힘에게 좀 더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같은 결과가 이번에도 이렇게 나타난 것 같은데 충청 지역에서의 표심이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은 어떤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보세요? 충청도 선거를 보면 이 전국적 선거에서는 전체적인 선거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반영한 결과가 늘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선거 상황 결과도 지방선거도 대선 결과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게 객관적 예측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다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세종시는 달리 보고 기대를 했던 건데 거기까지 이제 국민의힘 우세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냉혹한 선거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 선거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은 했지만 충청권에서 좀 의미 있는 결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물론 뭐 아직 개표 초반이긴 합니다만 몇 개 아주 보수적인 지역 부여청양이라든가 태안 이쪽에서는 또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 그 추세상에서도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뭐 전체 선거 상황은 민주당에게는 좀 가혹한 결과가 될 가능성이 많지만 곳곳에 좀 유의미한 어떤 하나하나의 어떤 지방자치의 뭐 씨앗 이런 것들이 있다는 측면도 선거 나중에 결과로서 평가할 때는 좀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기초자치단체 쪽으로 가서까지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야 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광역자치단체장으로만 본다면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대선의 좀 연장선으로 가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난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해주셨는데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그것을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또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어떤 부분이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부분이 가장 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이 대선 뭐 처음 시작부터 드린 말씀의 반복일 수 있는데요. 그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였습니다. 그러면 당초 선거 출발할 때부터 이 구도 자체를 형성하기가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정해졌다. 그래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선거여서 결국에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구도나 전략 캠페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당연히 이제 민주당에서 고민을 했던 것이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직접 등판 요구가 당에서 있었던 거고, 이재명 후보께서도 이제 고심 끝에 그걸 수용해서 나오셨던 거고, 송영길 후보도 대선 패배를 책임지고 사퇴를 하셨지만 다시 서울시장에 등판하고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것은 대선의 구도, 그러니까 대선 구도를 그대로 가져가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면 적어도 전국적으로 완패는 아니고 경합지라고 지금 분류되는 곳에서는 이길 수 있는 선거를 만들 수 있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략이었는데 당초 생각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뭐 송영길 후보의 책임론이 실제 책임지겠다는 태도냐, 바로 이제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전체 선거를 책임진다고 했는데 개항의 을에서도 이제 고전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게 긍정적 요소가 됐느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해 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당초 구상했던 구도대로 흘러간 선거가 아니었고 그 부분을 이제 가져가는 데 있어서 민주당 지도부 내 혼선이나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이 자꾸 부각됐기 때문에 애초부터 어려운 선거였는데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모멘텀도 전혀 만들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좀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전략적인 판단 미스 부분을 좀 짚어주시기도 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민주당이 내일 비공개 비대위를 연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런 반성의 목소리가 좀 반영이 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